물론 여긴 국민 라디오. 아침 신문 귀로 읽기 김용민 PD의 조간 브리핑. 부장님, 대리운전은 뭐 부를까요? 대리운전 블랙박스 주는 1800-6606 대리운전이 있지 않은가? 20회 이용시 블랙박스를 주는 1800-6606 블랙박스 대리운전이요? 그럼 검색창에 블랙박스 대리운전을 검색해보게. 홈피에는 다양한 상품들도 있다네. 저기 부장님, 블랙박스 대리운전에서는 국민TV에 후원도 한다면서요. 자네도 블랙박스도 주고 후원도 하는 1800-6606 이용하게. 역시 대리운전은 1800-6606. 이번에 책 내셨다고요? 예, 신간을 냈는데 나의 한국 현대사라고 제목이. 이제 이 책은 나의 한국 현대사니까 시대 구분을 내가 있기 전과 내가 있은 후 이렇게 해서 1959년부터 2014년까지 55년의 기록. 박정희 시절에 대한 평가도 좀 있을 것 같고 촌평들 좀 해주시죠. 전두환은. 유신체제의 지극히 불필요한 연장. 노태우는? 왜 있었는지 모르는 정부라고 일반적으로 얘기를 하지만 의외로 네. 가장 저평가된 대통령이라고 봐요. 네, 김영삼 대통령 같은 경우도 많이 했잖아요. 욕을 먹지만. 예, 김영삼 대통령은 그도 한때 정말 멋지고 빛나는 때가 있었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그 후에 김대중 대통령이죠. 우리 한국 현대사에 자기의 인격을 가장 깊이 각인시킨 인물이 박정희, 김대중 두 사람이다. 사실 오늘의 대한민국은 리더를 기준으로 본다면 이 두 분이 만든 나라라고 해도 좋을 정도 아니겠냐, 그렇게 봤죠. 이명박 대통령은? 언급할 가치가 별로 없더라고요. 4대강 말고는. 네. 예. 뭐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평가는 생략하겠습니다. 별로 너무 객관적일 것 같지 않아가지고. 그 아무래도 그렇죠. 나의 한국 현대사 1959년부터 2014년 55년의 기록. 도서출판 돌베개에서 펴냈습니다. 더위와 밤샘 공부에 우리 아이가 하루 종일 피곤한가 봐요. 집에서 잘 때라도 편안하게 푹 잤으면 하는데. 이제 우리 아이 방을 자연 휴양림으로 만들어주세요. 피톤치드 캡슐 톡톡. 강력한 천연 항균은 기본. 피톤치드의 향기로움을 더해 기억력과 집중력을 향상시킵니다. 베개에 톡톡, 이불에 톡톡. 피톤치드와 함께 편안한 잠자리 톡톡. 검색창에 네이처 아이를 검색해보세요. 전국 약국에서도 판매 중입니다. 아참, 수익금의 일부는 국민TV에 후원됩니다. 참고하세요. 네, 8월 13일자 조간신문이 전하는 주요 기사 살펴보겠습니다. 김용민 PD의 조간 브리핑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 첫 소식은 어떤 내용입니까? 정부가 보건, 의료, 관광, 교육, 금융, 물류, 소프트웨어 해서 7개 서비스 산업의 규제를 대폭적으로 완화하는 투자 활성화 대책을 내놨지요. 서비스 산업의 규제를 풀어서 15조 규모의 투자를 유치하고 18만 개 일자리를 만들겠다, 이런 취지인데, 하지만 대부분의 투자 활성화 대책이 전경련 같은 재계와 광역자치단체장들이 요구한 민원성 청탁을 그대로 받아들인 것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오늘 경향신문이 일면에서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예, 어떤 내용들입니까? 특히 그 보건 의료 분야에서는 의료 영리화를 촉진하는 내용이 대거 포함되어 있어서 의료계와 시민사회단체 반발이 거셀 것으로 보입니다. 시간이 좀 들더라도 상세히 소개하겠습니다. 예. 제주영리병원은 지난해 2월 중국의 한 기업이 주로 피부 미용이나 성형수술을 하고 동시에 값비싼 건강검진 상품을 팔겠다면서 승인을 요청한 건데요.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8월 응급의료체계가 미비하다, 이런 이유로 승인을 보류했는데, 어제 발표한 투자 활성화 대책에 따라서 다음 달 응급체계를 다시 점검해서 승인 여부를 확정하겠다고 밝혔는데, 사실상 허용하겠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제주영리병원이
원희룡 제주지사의 정책과 마찰을 빚을 가능성이 큽니다. 영리병원 같은 이런 영리화에 반대한다라는 그런 입장을 분명히 했던 원희룡 지사거든요. 투자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이 이번에도 명분이었습니다. 4대 강도 마찬가지였죠. 경제 자유구역에 외국 영리병원 설립 기준도 완화될 전망인데요. 자, 그렇다면은 지금은 외국 면허를 가진 의사가 10% 이상이고 병원장과 진료의사 결정기구의 50% 이상이 외국인이어야 설립이 가능하지만 이런 것들을 해제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조건을 제주도처럼 외국 의사의 종사가 가능하다 정도, 이 정도로 규제를 만들겠다는 겁니다. 예. 현행 규제를 대폭 완화하겠다. 한마디로 그런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제주도를 포함해서 전국 8곳의 경제자유구역에 영리병원이 들어서면은 사실상 전국이 영리병원의 영향을 받게 되는데 현재도 의료비 부담에 허덕이는 서민들에게 재앙이 될 것이다. 이렇게 보건의료단체 연합 쪽은 밝히고 있습니다. 또 국내 병원은 영리자회사를 세워서 수익 창출하기로 한 방안, 투자 활성화 대책에 포함됐죠. 국내 의료법인 병원이 외부 자본을 끌어들여서 세운 자회사의 사업 허용 범위가 더 넓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지난 6월에 의료법 시행규칙이 발표될 때 빠진 건강기능식품 관련 사업이 다시 등장했습니다. 자회사를 세워서 건강기능식품과 의료를 연구 개발할 수 있도록 의료법 개정을 추진하겠다는 것입니다. 건강기능식품 등의 판매가 결국 영리자회사의 핵심 사업임이 드러난 것이다. 의사가 환자한테 이들 식품을 권하면은 어떤 환자가 거부하겠느냐. 의료비가 크게 오를 것이다. 이렇게 짚었습니다. 참의료실현 청년 한의사회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의사가 지금은 진료만 보면 되는 것이고 약도 뭐 그냥 처방해 주는 정도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제는 의사가 환자한테 가가지고 이 건강보조식품 이거 말이죠. 드시면 좋습니다. 이거 사셔야겠어. 이러면은 어느 환자가 그걸 거역하겠냐 이겁니다. 자신을 치료해주는 의사가 이렇게 건강에 좋은 거라고 해서 쥐고 흔드는데 말이죠. 결국 국민들 입장에서는 의료비가 크게 오를 것이다. 네. 이런 부분이 문제라는 거죠. 그렇죠. 또 있습니다. 정부가 신약 같은 이런 신의료기술의 개발을 촉진한다면서 줄기세포 치료제 등의 사용 조건을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보통 3단계인 임상시험을 한 단계 면제해 준다는 겁니다. 2단계만 거치면은 이 줄기세포 치료제 적용도 가능하다 이런 이야기인데요.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보건의료단체 연합 쪽은 국내에서 허용되지 않은 줄기세포 치료를 외국에 원정 나가서 받다가 숨진 사례가 밝혀진 것만 2건인데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았는데도 임상시험까지 면제하겠다는 것은 국민을 상대로 임상시험을 하겠다. 이런 발상과 무엇이 다른가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어제 발표된 내용은 의료 영리업뿐이 아닙니다. 관광 분야도 있습니다. 정부는 국토의 64%에 이르는 산지를 개발하기 위해서 산지 관광 특구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는데요. 특구로 지정된 산지에는 산지관리법, 산림보호법 같은 관련 법률의 규제를 일괄적으로 풀어서 호텔, 의료시설 같은 것들을 건립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구상입니다. 경관이 좋은 산지에 호텔이나 병원이 들어서면은 정부가 밝혔듯이 힐링 효과를 기대하고 관광객이 찾아올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에 따른 환경 파괴는 피할 수 없을 것이란 지적입니다. 4대강 개발의 전철을 밟지 않을까 하는 그런 우려도 나온다고 이렇게 한겨레가 사설에서 짚었는데요. 예. 정부 안팎에서는 실세 부총리 최경환 부총리의 이번 투자 활성화 대책, 이것은 아무래도 입법될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 이렇게 보고 있지만 글쎄요. 당장 시민의료 시민단체 쪽, 특히 보건의료단체 쪽에서는 이거는 의료 영리화다라면서 대대적으로 문제 삼을 태세고요. 기본적으로 시민들 역시 이거 의료비가 크게 늘어난다는 이 같은 시민단체의 우려를 상당 부분 설득력이 있다라고 보고 있는 형편이거든요. 이것이 과연
뜻대로 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한국일보가 일면 제목으로 최경환의 서비스업 살리기, 의욕은 크지만 난관이 많다, 이렇게 달았습니다. 이에 대해서 최경환 부총리는 의견이 다르다면 열띤 논쟁을 주저하지 않아야 하고 장애물이 있다면 돌파해야 한다, 이렇게 밝혔는데 반대가 있더라도 강력하게 밀어붙이겠다는 뜻이 아닌가, 이렇게 풀이가 됩니다. 자, 그러나 세월호 참사의 교훈을 생각할 때 밀어붙이기식, 정말 위험한 사고방식이죠. 규제를 잘못 풀면 어떤 재앙을 맞을 수 있는지 세월호 참사에서 우리는 두 눈 똑바로 뜨고 지켜본 거 아니겠습니까? 옥석을 가리지 않은 채 추진되고 있는 규제 완화는 두고두고 큰 부담이 될 수 있음을 잊어서는 안 된다. 오늘 한겨레가 사설에서 이렇게 짚었습니다. 예. 새누리당을 바꾸는 혁신위원회 기억하십니까? 세바이라고도 불렸었죠. 그렇습니다. 예. 지난 6월 30일 이준석 전 비상대책위원을 위원장으로 하는 혁신위원회를 출범시켰습니다. 윤상현 사무총장과 조동원 홍보기획본부장의 작품이었는데요. 자, 어제까지 45일 동안 가동이 됐는데 별다른 성과가 없다는 목소리가 많습니다. 전체 회의 4번, 혁신토론회 1번, 이것이 활동의 전부라는 건데요. 730 재보선 이기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그게 성과죠. 그러네요, 보니까. 목표는 당혁신인데, 어떻게 730 재보선 승리를 도출했으니 당혁신 안 해도 된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는 건지요. 그동안의 그 성과를 따져보니까 7.14 전당대회 730 재보선이라는 굵직한 정치 일정에 휩쓸려 갔습니다. 전당대회를 앞두고 혁신위원회 내부에서 김무성 대 서청원 맞짱 토론을 추진하자, 이런 돌출적인 제안만 나왔는데요. 성사되지 못했습니다. 유일한 성과로 평가되는 당내 상설 인사검증기구 설치 제안도 물 건너가는 분위기입니다. 이런 제안을 했더니 더 지켜보자, 이런 답변만 나왔다는 겁니다. 네, 결국 성과를 못 내고 문을 닫게 된 것입니다. 선거용 떴다방 정치 아니냐, 이런 지적이 때문에 나오고 있는데, 한편 전당대회에서 보수혁신의 아이콘이 되겠다라고 말한 김무성 대표는 별도의 보수혁신위원회 출범을 준비 중이라고 합니다. 이준석의 혁신위원회는 유야무야가 됐는데, 예. 별무성과로 끝났는데 또 새 혁신위원회를 만들겠다라는 겁니다. 예. 조선일보를 펼쳐보겠습니다. 요새 야당 걱정 참 많이 하는 조선일보입니다. 오늘 제목은 장외 세력에게 조종당하는 리모컨 야당, 집권 못한다. 예, 쿼터가 달려있는 거긴 한데요. 제1야당인 새정치민주연합이 원외 제야그룹과 이에 동조한 당내 강경파의 주장에 휘둘리고 있다. 이에 대해서 야당 출신 원로나 중진들, 정치 전문가들은 국가 운영에 대해서 책임질 필요도 없고 여야나 이념 충돌이 많아야 자신들의 입지가 확대되는 것이 그 장외 세력이다 라면서 그런 사람들이 야당의 의사결정을 좌우하는 이상 집권 가능성은 점점 희박해질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예. 조선일보 인터뷰에 응했던 사람들 보니까 조순영, 한화갑, 강봉균, 정대철, 김진표, 김효석 이런데요. 한화갑 씨는 야권 원로 중진이라고 말할 수 있나요? 여권으로 가지 않았습니까? 글쎄 말입니다. 예. 이게 보니까 다 과거에 이 야당 안에서 보수적 목소리를 냈던, 나중엔 또 변절했던 이런 분들인데요. 조선일보가 당 원로 중진들의 목소리를 들어봤다고는 하는데 자기 입맛에 맞는, 그리고 지금은 야권을 대표하는 원로 중진이라고 볼 수 없는 그런 인물들만 이렇게 골라가지고. 예, 국민들 입장에서는 이 사람들이 뭐라고 한들 예. 이렇게 여길 만한 그런 사람들이군요. 예, 그렇습니다. 예. 명지대 김영준 교수는 또 이런 말을 했네요. 앞으로 20개월 동안 선거가 없고 이 상황에서 국회가 잘 돌아가면 자기들의 위상이 줄어들기 때문에 장외 세력이 세월호 특별법에 대해서 더욱 강경 투쟁을 부추기는 것이다. 새정치민주연합이 이대로 제야에 휘둘려 가면은 정치 포기라고 볼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예.
제야에 휘둘려 가는 것도 정치의 한 부분이죠. 그렇죠. 예. 이게 뭐 정치가 국회의사당에서만 이루어집니까? 자기들끼리만 이렇게 뭐 논의하고 합의하고 아니 대의 정치의 장 아니에요? 국회의사당이 여러 시민사회 또 지역의 그런 유권자들의 목소리를 듣고 대변하는 것이 대의 정치인데 이완구하고 박영선이 그렇게 합의했는데 왜 이들이 문제 삼고 트집 잡아서 뒤집느냐. 이런 지금 시각입니다. 조선일보가요. 사실 이완구, 박영선 합의하면 다 오는 겁니까? 뭔 잘못을 해도 그 장외 세력은 가만히 있으면 된다. 이런 이야기인가요? 근데 이게 바로 새누리당의 논리이기도 합니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가 어제 한국일보 정치부 기자들과 점심 식사를 같이 했다고 하는데요. 인터뷰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박영선 원내대표가 강경파에 휘둘리면 새정치연합은 어디로 가느냐. 비상대권을 부여받은 박영선 원내대표가 합의문에 사인하고 국민께도 다 알리지 않았느냐. 하지만 꽉 막힌 세월호 특별법정국에서 정치력을 보여달라는 각계의 지적에 대해서는 김무성 대표 그렇게 해서 풀릴 문제가 아니다라면서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고 합니다. 지금 세월호 특별법 관련해서 여야의 논의가 교착 상태에 빠져 있는데 당신이 나서서 뭔가 돌파구를 만들어 보라 라는 이런 목소리에 대해서 그렇게 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라고 김무성 대표가 말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김무성 대표 야당에도 강경파와 온건파가 있을 텐데 어느 쪽이 좀 더 합리적이고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주장을 하는지 지켜볼 필요가 있다. 이 과정이 오히려 야당에게는 새로운 리더십이 탄생할 기회다. 이렇게 말했는데 새누리가 혁신해서 재미 보더니 야당에 대해서도 야당마저도 혁신시켜줄 모양입니다. 예. 근데 이 김무성 대표의 주장을 보게 되면 말이죠. 야당에도 강경파와 온건파가 있을 텐데 이런 말이 있거든요. 온건파 덕을 많이 봤죠. 얼마 전까지. 그래서 야당은 야당대로 손해를 어마어마하게 봤었고요. 국민들이 등 돌리기도 했고 말이죠. 이제 좀 선명한 목소리를 내려고 하니까 조선일보와 김무성 대표가 이 강경파가 득세하는 거 이거 문제다 라면서 야당을 걱정하고 있습니다. 자, 이완구 새누리당 원내대표 어제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주의의 본질은 무엇인가? 새정치연합의 합의 번복은 대단히 당혹스럽다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자, 그런 새누리당도 2009년에 미디어법 합의, 여야 합의 이걸 의원총회에서 부결시킨 전례가 있습니다. 여야 원내대표가 합의한 사안을 각 정당 의원총회에서 부결시키는 것은 민주주의 정신을 위반한 것인가? 여기에 이론의 여지가 많다라고 한겨레는 짚고 있습니다. 실제 여야 원내대표 합의안이 효력을 발생하려면 각 당 의원총회에서 추인을 받아야 하는데 새정치연합은 원내대표의 합의안을 절차에 따라 추인하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새누리당은 2009년 미디어 관련법 처리 과정에서 여야 원내대표 합의사항을 의원총회에서 부결시킨 전례가 있습니다. 합의안이 의원총회에서 부결된 사례, 물론 새누리당보다는 새정치연합이 더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것은 새누리당과 다르게 새정치연합은 상대적으로 의원 민주주의에 대한 요구가 강하다는 점, 이 점이 차이를 낳는다는 겁니다. 새누리당은 위에서 결정하고 하라 이렇게 명령을 하면은 밑에서는 따르는 상명하달식 이런 구조인 반면에 새정치연합은 워낙에 사공이 많다 보니 뭐 여야 합의를 할지라도 이것을 뒤집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이죠. 결국 내부 논의, 내부 추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 덜컥 합의를 해버린 박영선 원내대표의 지난 이완구 대표와의 세월호 특별법 합의는 대단히 문제가 있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뭐 일단 이렇게 잠정안을 만들어 놓고 내가 의원총회 가서 설득하고 합의를 받아오겠다. 이게 순서인데 예. 자기의 어떤 권한을 넘어서서 일방적으로 이렇게 가서 합의를 한 거, 사인까지 한 거, 문서로 남긴 거.
이게 바로 패착이었다는 겁니다. 예. 그게 뭐 야당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조직에서 상식이죠. 그렇죠. 예. 잠정 합의해놓고 예. 가서 물어보겠다. 예. 반대하면 이거 합의 안 한 거다. 예. 그렇게 논의를 해가야죠. 박영선 원내대표는 본인이 사실상 지금 당대표를 대행하고 있고 원내대표까지 하고 있다 보니 또 유일한 선출직이다 보니까 자신에게 모든 권한이 다 쏠려 있다라고 판단한 건지 그렇다면 그건 제왕적 리더십 아닌가요? 예. 국민 무슨 공감위원회라고 하는데 뭐 네. 공감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조선일보 13면으로 가보겠습니다. 이석기 내란선동 중영 통합진보당 해산에 힘이 실릴 듯 이런 제목입니다. 조선일보만 이런 분석을 하고 있네요. 자, 그런데 이 제목과는 다르게 기사는 따로 놉니다. 기사는 비교적 이쪽 저쪽 이야기를 다 담고 있는데 헌법재판소 내부에서도 법원의 선고에 관심을 보여왔다. 이석기 내란 음모 사건과 관련한 그런 판결 결과에 관심을 보여왔다는 건데요. 법무부는 RO를 통진당의 핵심 세력으로 지목해왔는데 법원이 RO에 대해서 내리는 판단도 정당 해산 결정에서 무시할 수 없는 요인이기 때문이다. 법조계에서는 항소심에서 유죄로 인정한 상당 부분이 통합진보당 해산을 주장하는 법무부 측에 유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전망하는 한편 일부 내용은 오히려 법무부에게 불리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예. 어디 기사를 살펴봐도 말이죠. 통진당 해산에 힘 실릴 것 같다라는 데 무게를 실은 그런 기사는 찾기 힘듭니다. 항소심 판결 결과만 놓고 본다면 이런 제목도 가능하죠. 예. 이석기 내란 음모 무죄. 예. 통진당 해산 힘 빠질 듯. 아, 그렇죠. 예. 이게 바로 경향신문과 한겨레의 어제 보도 내용 아니겠습니까? RO라는 조직에 대해서 그 존재를 부정했던 거 아니에요. 항소심 재판부가 말이죠. 통합진보당과 내란 음모를 엮어주는 고리가 바로 RO인데 RO에 대해서 재판부가 인정하지 않은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은 이 통합진보당과 내란 음모를 엮어주는 고리가 해체된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통합진보당의 정당 해산은 거의 희박해진 거 아니냐라는 것이 어제 경향신문과 한겨레의 분석이었습니다. 이석기 내란 선동 중영 통진당 해산 힘실릴 듯 이 제목은 조선일보의 바람 기대치 아닐까요? 예. 어제 어떤 법률가께서 이런 분석을 하시더라고요. 예. 내란 음모가 만약에 유죄였다면 예. 이 통합진보당의 책임 부분을 좀 물을 수 있겠지만 예. 일단 그 부분이 무죄가 됐고 예. 내란 선동만 지금 항소심 재판부가 유죄로 인정한 부분은 예. 이걸 이석기 의원 개인의 문제로 판단한 것이다. 요즘 잘 쓰는 표현으로 개인적 일탈. 예. 예. 개인적 일탈로 본다면 그렇기 때문에 통합진보당에게 어떤 책임을 묻는다는 건 한계가 있을 것이다. 네. 이런 해석을 하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조선일보의 이 분석은요, 뭐 기사가 뒷받침해주지도 않는 제목으로 이렇게 일종의 선동을 하는 거죠. 예. 오늘 조선일보 29면에 실린 강규형 명지대 기록대학원 교수의 실론. 통상 이제 오피니언 면이 그 핵심이 그 마지막 페이지는 광고지 않습니까? 그 전 페이지 그리고 또 그 전 페이지 요 두 개 면이 사실은 오피니언 면의 핵심인데 그 앞 페이지에 실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32면이 지면으로 나왔는데 30면과 31면에 실리지 않고 29면에 실린 그런 칼럼입니다. 자신과 의견이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멀쩡한 사람에게 수구꼴통이란 비방을 했던 수구 좌파권 사람들이 명예훼손으로 처벌된 경우는 없다. 만약 같은 기준을 적용한다면은 극우꼴통이라는 옳지 않은 비난을 수도 없이 들은 언론인 조갑재 대표는 수백억 원을 벌 수도 있을 것이다. 최근에 문창극 전 국무총리 내정자는 친일 반민족주의자라는 터무니없는 음해를 받기도 했다. 나중에 문창극 내정자가 독립유공자의 자손이며 강연 내용도 친일 반민족과 거리가 먼 것이라는 사실이 밝혀졌다. 서울고등법원은 종북의 의미를 조선노동당을 추종하는 사람들이라고 매우 협소하게 해석했다. 그러나 이미 사회적으로 종북은 북한을 추종하고 편드는 것 또는
그러한 성향이란 해석이 통용되고 있다. 이번 2심 판결은 종북의 정의를 위와 같이 넓게 잡은 1심 판결과도 배치된다. 이게 무슨 이런 칼럼이 다 있나요? 이게 변희재 씨에 대한 서울고법 그 민사 14부였던가요? 예. 그 판결 결과에 대한 일종의 비판하는 그런 칼럼인 거죠? 그렇죠. 예. 예.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종북의 범위는 넓다. 비단 조선노동당을 추종하는 사람들만이 아니라 북한을 추종하고 편드는 것 또는 그러한 성향인 경우도 종북으로 다 봐야 한다. 이런 이야기인데 이런 이야기는 사실 변희재 씨가 법정 가서 펼쳤던 논리이기도 합니다. 워낙 많은 사람들한테 친노 종북이다 뭐 이렇게 낙인을 찍었던 변희재 아닙니까? 그래서 법정 가가지고 종북은 뭐 그런 조선노동당을 꼭 추종해야만 종북이 아니라 넓은 의미에서 북한을 이렇게 추종하고 편드는 것이다. 그런 의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빠져나가는 그런 논리를 만들려고 했는데 강규영 교수조차도 그런 표현을 썼네요. 그보다도 문창극 씨가 독립유공자의 자손임이 확인이 됐습니까? 그리고 그 강연 내용, 친일 반민족적 발언들, 그 발언이 명징하게 드러났고요. 그것이 친일 반민족과 거리가 먼 것이다. 지 혼자 그렇게 주장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일단 그 칼럼이라고 하는 것은 객관적이고 누가 보더라도 이게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방향으로 논리를 펴야 되는데 본인의 어떤 인상 비평이 강력하게 개입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수구꼴통이란 비방을 했던 수구 좌파권 사람들, 이렇게 개념적이지 않은 표현부터 시작해서 극우꼴통이라는 옳지 않은 비난을 받고 있는 조갑재 대표, 이런 본인의 그런 판단, 인식 이런 것들을 칼럼이라고 내세우고 있으니 이게 그래서 29면에 실린 게 아닌가. 조선일보도 30면, 31면에 실기에는 좀 민망해서인지 그래서 29면에 실은 것이 아닌가. 뭐 그런 생각을 또 해봤습니다. 오늘 조선일보가 단독 보도한 내용이 있습니다. 지금 조선일보 인터넷판 가보면은 단독 해가지고 빨간색으로 해서 톱으로 걸어놓은 기사인데 무슨 내용이냐. 고소인. 이번에 그 변희재가 구속영장이 발부되지 않았습니까? 새정치민주연합 김광진 의원에 대한 명예훼손 사건 재판 때문입니다. 나와야 될 날 안 나와가지고 두 번이나 안 나와서 결국 구속영장이 발부가 됐는데, 그런데 새정치민주연합 김광진 의원과 변희재 씨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발부한 서울 남부지법 형사 3단독 서영주 판사가 고등학교 선후배라는 겁니다. 그런데 서영주 판사는 김광진 의원과 10년 터울이 있습니다. 두 사람이 함께 학교를 다닌 일도 없고요. 일면식조차 없다는 것이 서울 남부지법의 입장입니다. 그런데 조선일보는 이 두 사람의 그 관계가 고등학교 선후배이기 때문에 특수관계 아니냐. 뭔가 이렇게 김광진을 봐준 거 아니냐라는 식으로 논리를 펴고 있습니다. 오늘 12면에 실린 내용입니다. 예.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단군의 4347년 후배입니다. 그런 식으로 얘기하면요. 예전에 그 어느 사건인지 제가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주진우 기자가 검찰 가가지고 검사 가지고 핏대를 높이면서 싸웠거든요. 그 검사가 예. 알고 봤더니 자기 고등학교 선배예요. 알고 봤더니 나중에 예. 그러면은 그 검사가 봐주면 이것도 뭔가 특수관계 때문에 빚어진 그런 특혜라고 봐야 되는 거 아닌가요? 말도 안 되는 이런 주장을 펴면서 그래서 조선일보가 창피해서였는지 사회면에 조그맣게 2단으로 실었습니다. 근데 인터넷에서는 지금 톱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조선일보는 2012년 서울중앙지법 형사 23부 정선재 부장판사가 이상득 전 의원이 저축은행으로부터 불법 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서 자신의 재판부에 배당되니까 재판을 회피했었어요. 같은 소망교회 신도라는 이유였는데 그런 의미에서 서영주 판사 역시 김광진 의원 사건에 대해서는 자신이 스스로 재판을 회피했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지적이 있다.
이렇게 조선일보가 오늘 기사에서 썼습니다. 한겨레 13회를 보니까 변희재 씨, 지금 서울 남부지검이 말이죠. 구속해야 될 변희재 씨를 즉각 구속을 하지 않고 있는 양상입니다. 법적 절차에 따라서 관할 검찰청의 구속영장 집행을 촉탁한 상태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한겨레는 선고 기일에 임박해서 집행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당장 잡혀 들어갈 것 같지는 않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한국일보 12면 기사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무용지물이 된 전자발찌, 위치 추적 전자장치지요. 성범죄자가 수십 차례 주거지를 이탈해도 거리를 버젓이 활보해도 체제는 전무하다는 현실 오늘 한국일보가 짚고 있습니다. 이 전자발찌 누가 도입하자라고 주장했었죠? 박근혜 대통령입니다. 한편 열차 추돌 사고 관련해서 얼마 전 태백에서 있었던 그 사고, 그 기관사가 사고 6분 전까지 카카오톡을 했었다고 하는군요. 그래서인지 그 신호를 못 본 것 아니냐라는 그런 해석이 나오고 있다고 오늘 국민일보가 8면에서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김용민 PD의 조간 브리핑이었습니다. 대통령의 눈물 몇 방울에 이미 완전히 침몰한 세월호는 또 한 번 물속으로 가라앉았습니다. 수학여행을 가던 길이었는데 정말 다행스럽습니다. 전원이 다 구조됐다는 소식, 이 소식 전해드립니다. 군 당국은 해군 함정들은 물론이고 육군과 공군까지 동원 가능한 모든 전력을 침몰 사고 현장에 급파했습니다. 그 담화 내용을 보면요, 예상을 뛰어넘은 일종의 국민들한테 좀 충격을 좀 준 것 같습니다. 그런 면에서 본다면 대통령의 어제 담화는 매우 성공적이었다, 저는 그렇게 보여지고요. 유병헌 씨의 도피를 돕다가 체포된 30대 여성 신모 씨의 모발과 순천 별장에서 가져온 체액이 묻은 휴지의 DNA 검사 결과가 언론이 사회의 공기라고요? 갈 길을 잃어 표류하면 흉기가 될 수 있습니다. 권력과 자본으로부터 완벽하게 독립한 협동조합 언론, 미디어 협동조합. 조합원이 돼 썩지 않도록 계속 커가도록 힘이 돼주십시오. 조합원 가입은 미디어 협동조합, 국민TV 홈페이지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밖에서 유가족분들께서도 물론 일부에서는 뭐 불만족스러우시겠죠. 네. 그러나 이제 300분이 넘는 유가족들이 저는 다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고 있고요. 예. 또 밖에 외부의 좀 반체제를 쭉 주장해온 세력들이 일부 많이 개입을 하고 있다고 그러는데요. 네. 반체제 주장하는 분들이 어디에 지금 개입하고 유가족들이 많이 가서 뭘 지원한다고 하면서 네네. 활동하고 있다는 보도를 제가 보고 있습니다. 아, 그렇기 때문에 유가족 일부가 어떤 계속 그 항의와 반대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나요? 뭐 제가 이제 정확한 건 알 수 없지만 보도를 보면은 네네. 그런 걱정이 많이 되고 있고요. 네. 8월 11일 평화방송 라디오에 나온 이인재 새누리당 최고위원의 말. 이제는 세월호 유가족을 반체제 볼순 세력에게 세뇌당하는 사람으로 매도하더니. 지금 새누리당 이완구 대표께서 직접 접촉은 안 하시겠지만 유가족들하고도 접촉을 하고 계시죠? 저는 직접 접촉을 안 합니다. 또 저분들도 저희 당하고는 접촉을 안 하려고 그러는 것 같아요. 새정치민주연합이나 정의당, 야당 쪽으로만. 예, 야당하고만 접촉을 하니까 그것 또한 안고스러운 점인데 이 문제는 여야가 없거든요. 이게 무슨 여야가 있는 우리 국민의 문제죠. 그러다 보니까 참 그것도 저로서는 좀 이해를 못할 일입니다. 물론 저한테 건의서 같은 건 그저께인가 갖고 왔다고 말씀은 들었습니다만 본질적으로는 저희와는 접촉을 인밀하게 안 하고 있습니다. 여야의 문제는 아니거든요. 우리의 문제이자 국민의 문제거든요. 그 부분도 대단히 좀 저희들 입장에서는 곤혹스러운 부분입니다. 8월 12일 YTN 라디오에 출연한 이완구 새누리당 원내대표. 유가족들이 새누리당과는 대화조차 안 하려고 한다. 이 말의 진위는 어제 뉴스K. 유가족들은 특별법에 관한 의사를 새누리당에 계속 전하려 했지만 거부당했다며 대화의 창구조차 만들지 않은 것은 새누리당이었다고 비판했습니다.
가족대책위 유경근 대변인은 유가족이 국회 농성을 시작한 후로 새누리당 의원들은 국회 본청 앞을 지나가지도 않았다며 자발적으로 유가족들을 찾아온 새누리당 의원은 한 명도 없었다고 강조했습니다. 유 대변인은 이어 가족대책위는 여당과 야당에 항상 함께 면담을 신청했고 야당만 단독으로 연담을 신청한 적이 없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저희 가족들이 야당 것만 접촉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저희 가족들은 지속적으로 세월호 특별법 제정에 관한 의사를 새누리당에 전달하려 시도하였음에도 거부당했습니다. 대화의 창구조차 만들지 않은 것은 새누리당이 아니었습니까? 유가족을 능멸하는 이완구 대표의 흔한 거짓말. 지난 5월 27일 국회를 찾아온 유가족들에게 저희가 청와대 갔을 때 대통령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 지공화를 막론하고 특검이라든가 국정조사, 특별법에 대해서는 전부 다 수용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야가 합의하셔서 기관이 먼저고 사람이 먼저냐 이걸 따지기 전에 합의하십시오. 저희가 이 문제에 대한 국정조사가 됐든 무슨 특검이 됐든 어떤 형태의 진상조사 그 절차가 됐든 저희는 받아들일 자세가 되고 할 것. 다만 그 구체적인 과정에 대해서는 국회 법이 있습니다. 관행자들이 있고 그것을 무시하고 할 수 있는 게 대한민국 법칙입니다. 그동안에 있어왔던 국정조사처럼 관행대로 허지부지 되겠네요. 관행을 무시할 수 없다고 하시는 거예요. 관행 때문에 세월호가 나빠졌습니다. 그렇게 말해요. 그런 얘기를 있을 겁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아니 국정조사 특위에서 여러분들이 요구하시는 다 들어갑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다 들어갑니다. 그러나 관행대로 국정조사는 새누리당의 방해 속에 별 성과 없이 끝나게 됐고 유가족의 요구가 모두 들어간다는 약속, 즉 수사권 기소권이 부여된 진상조사위원회 구성도 모두 헛말이 될 위기에 놓였으니